이 사진을 폐기하겠습니다. 우린 한국의 비참한 모습만 원합니다. 하지만 마르코,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피에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잡지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독자들은 한국의 고통과 절망을 보길 원한다고. 피에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폐허 위에 벽돌을 쌓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호텔 창문을 넘어 들려왔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은 그들은 희망을 선택했어요. 피에라, 당신이 예술가적 감성에 빠져들고 있군. 우리가 원하는 건 현실이에요. 비참한 현실. 피에라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내려다보았다. 폐허 속에서 서로를 안아주는 노부부,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 임시 천막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마르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은 끔찍했지만 이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피에라, 내 말 잘 들어. 우리 잡지는 전쟁의 비극을 담아내야 해. 그게 팔리는 거야. 이해해? 편집장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말해보시오.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완전한 진실이요. 그래, 그럼 한 장만 보내.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피에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수백 장의 사진 중에서 한 장을 선택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 순간 피에라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마르코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다. 드디어 왔군. 그는 피에라가 보낸 사진을 열었다.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에 쏟아졌다. 이게 뭐지? 사진 속에는 폐허가 된 학교 건물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먼지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꽃을 폐허 속에서 발견한 작은 병에 꽂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피에라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절망 속의 희망, 파괴 속의 창조, 죽음 속의 생명. 이것이 진실입니다. 마르코는 한동안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편집회의를 당장 소집해. 그가 비서에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 후 표지를 바꿔. 네? 하지만 이민세가 거의 바꾸라고 했잖아. 그날 밤 피에라는 호텔 방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피에라, 마르코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진을 보내. 네가 찍은 모든 사진을. 우리는 한국 특집호를 낼 거야. 특집호라고요? 그래, 희망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피에라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전화가 끊긴 후 피에라는 침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 승리한 순간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다. 폐허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피에라의 그 한 장의 사진은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될 운명이었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 그 사진 속 소녀의 정체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 소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는 절대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특히 여행할 때도 카메라는 항상 제 손에 있었죠. 마치 제 팔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사이의 모든 것들도요. 중동의 전쟁터, 남미의 빈곤, 아시아의 자연재해까지. 전부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지난주 편집장의 지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새로운 임무가 한국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후 복구 과정을 담는 임무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는 실망감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처럼 좀 더 흥미진진한 곳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반쯤 무너진 건물들과 슬픈 얼굴들로 가득한 회색빛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임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론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과 해안선이 뚜렷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죠. 점점 낮아지는 비행기 창으로 서울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넓게 퍼진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먼지투성이에 칙칙하고 손상된 모습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목에 걸린 카메라 끈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사진만 찍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비행기가 덜컹거리며 착륙했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입국 심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공항의 모습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매우 현대적이었거든요. 아마도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왠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착 구역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스캔하듯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민석이라는 사람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PIERAROSSI라고 정성스럽게 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민석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동그란 안경 너머로 커다란 눈이 보였고 머리는 한쪽으로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의 진지한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민석의 모습에 약간의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비행이 어땠냐는 그의 질문에 길었다는 짧은 대답만 건넸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도 서둘러 끝냈어요. 제 이름을 편하게 불러달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짐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저는 카메라 가방을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았어요. 제 장비는 절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민석은 그 마음을 읽었는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탑승구로 서두르는 사람들, 제외하는 가족들, 바닥을 닦는 직원들. 모두 평범한 공항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직 렌즈에 담을 만한 특별한 순간은 보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공기의 감촉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먼지투성이에 오염된 공기가 아니었어요. 맑고 신선했으며 어딘가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근처 음식 가판대에서 퍼지는 향신료 냄새였을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이 아닌 맑은 파란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 개의 가는 구름만이 떠 있었어요. 민석은 작지만 깨끗한 차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그의 배려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을 떠나는 내내 창문 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도시가 펼쳐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아시아는 처음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이전에 방문했던 아시아 국가들을 나열했어요. 대부분 전쟁 지역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카메라로 많은 고통을 지켜봤겠다는 그의 말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오직 제가 찍은 사진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 순간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며 그게 제 일이니까요 라는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동안 차 안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폐허와 공사 현장 대신 높은 건물들, 밝은 간판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내심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혼잣말처럼 예상과 다르다는 말이 새어나왔을 때 민석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좀 더 부서진 모습을 기대했다는 제 솔직한 대답에 민석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7년이 지났고 한국은 항상 빠르게 회복하는 민족성을 가졌다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학생들 무리가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가방을 튕기듯 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려 셔터를 눌렀어요.
왜 그 사진을 찍었냐는 민석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민석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공손함을 위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라는 그의 말에 무언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 이미 결론을 내린 채로 도착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길 기대했던 것만 찾으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이야기를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좋아요, 보여주세요 라는 대답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울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 생기 넘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창밖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제 렌즈를 통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움트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무겁고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낯선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까지.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겨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이 낯선 나라에서의 또 하루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민석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희망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고 준비됐다는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민석은 오늘은 여러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소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속한 잡지사에서 원하는 그런 슬픈 사진들만 찍고 싶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 말이에요. 그런 사진들이 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게 만들고 잡지가 더 많이 팔리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장면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구호 요원들이 음식과 물품을 나눠주는 건물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폭탄과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건물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호 물품을 기다리는 특히 긴 줄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민석에게 부탁했어요. 민석이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줄을 서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의 모습. 찰칵. 지팡이를 짚고 지쳐 보이는 노인. 찰칵. 부모가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폐품으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찍으러 왔지라고 중얼거리며 카메라 화면으로 사진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제 옆에 서 있다가 잠시 후 정말 이런 모습만 보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국이라고요. 민석은 더 논쟁하지 않고 주변을 더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내내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인 동네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파손된 건물을 복구하려고 애쓰는 작업자들, 그리고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고 있는 노점상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 메모리 카드는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런 슬픈, 괴로운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 어려움, 그리고 외국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민석이 배가 고프지 않냐며 거리를 따라 늘어선 작은 음식 가판대들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에서 먹은 심심한 토스트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석을 따라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냄비에서 국수를 떠서 손님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판대는 아주 소박했어요. 그저 카운터와 요리 공간, 그리고 몇 개의 플라스틱 의자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냄비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더 어려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고 깨끗하지만 바랜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눈이었어요. 맑고 밝은 눈은 지친 몸과는 달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미소 지을 때 그녀의 얼굴 전체가 변했어요. 민석을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냐고 물어보는 모습이었죠. 민석은 저를 이탈리아에서 온 사진작가 피에라 로시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를 만드는 서유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유리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무릎 위에 놓고 그녀가 빠르게 두 그릇의 국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한국은 처음이냐고 물어보는 유리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이 빠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석이 제가 전쟁 후 한국의 복구 과정을 사진에 담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두 그릇의 국수를 우리 앞에 놓으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슬픈 사진들을 많이 찍었겠네요, 라고요. 그녀가 얼마나 직설적으로 말하는지 놀라웠어요. 저는 현실을 사진에 담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거의 도전적인 미소였죠. 현실에는 여러 면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수에서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나고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말다툼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맛이 놀라웠습니다. 풍부하고 복잡한 맛인데도 어딘가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유리의 가판대에 대한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사진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하나는 요리학교로 보이는 곳을 졸업하는 더 젊은 유리의 모습, 다른 하나는 아마도 그녀의 부모님일 것 같은 노부부,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 무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사진을 가리키며 가족이냐고 물었어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파괴되었다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유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이 가판대는 시작일 뿐이고 2년이나 3년 후에는 다시 제대로 된 레스토랑을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확신이 담겨 있어서 거의 믿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야심찬 계획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그 맑고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야심찬 게 아니라 그저 결심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건설 현장 작업자들 무리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가판대로 왔습니다. 유리는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하고 주문을 묻지도 않고 바로 그들이 평소에 먹는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침 내내 그랬던 것처럼 지친 얼굴이나 빈곤의 징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일하는 유리의 손,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녀의 음식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카운터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떠난 후 유리는 제 쪽으로 와서 카메라 화면의 이미지들을 보고 있었어요. 좋은 눈을 가졌다며 중요한 작은 것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는 것이 제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리는 다시 미소 지으며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제가 항의했음에도 우리의 점심값을 지불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는 순간 유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오면 아주 다른 한국을 보여주겠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보는 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분명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확신, 그 맑은 눈의 희망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러 온 슬픈 이야기와 맞지 않았거든요. 다음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민석에게 그의 친구가 매우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유리가 항상 그랬다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낙관주의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석은 저를 흘깃보며 부서진 것에만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전에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호센터 옆에 새로 문을 연 사업체들, 최근에 재건된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작은 군중을 위해 공연하는 거리 음악가들. 이런 장면 중 하나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가 유리의 말이 떠올라 주저했어요. 현실에는 여러 면이 있다. 만약 이곳의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찾으려 했던 것 이상의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이상하게 불확실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어려운 나라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원했고, 그런 이미지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 말이죠. 천천히 민석에게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민석은 그건 나에게 달렸다며 이제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유리의 밝은 눈과 결연한 미소를 생각하며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앞에서 민석은 내일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구호센터 말고 다른 것도 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눈빛이었죠. 유리의 자신감 넘치는 말과 오늘 찍은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좋은 사진들이었지만 아마도 전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스로도 놀라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어디로 갈 건지 궁금해하는 제 질문에 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신동이라는 동네가 전쟁 중에 심하게 타격을 입었는데 그곳의 재건 과정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을 것을 예상하며 여분의 메모리 카드를 챙기고 있었어요. 민석이 일찍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도심에서 벗어나 달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거리가 있는 동네로 들어서자 민석은 이 지역이 예전에 작은 의류 공장으로 유명했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했죠. 카메라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 파괴와 빈곤의 현장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차를 세우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창신동은 제가 이전에 본 많은 전쟁 피해 지역과 비슷해 보였어요. 폭탄과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건물들, 인도에 쌓여있는 건축 자재들, 망치와 톱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지붕, 금이 간 벽, 잔해 속에 잊혀진 아이의 장난감까지. 민석은 이쪽으로 오라며 동네 깊숙한 곳으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에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거리 전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벽돌과 나무 들보를 나르고 있었고 나이든 여성들은 큰 냄비에 음식을 만들며 휴식 시간에 일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병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모두가 집중하고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부 프로그램인지 물어보며 카메라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모습일 뿐이라고 정부 프로그램도 아니고 외국 구호 단체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자신들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었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벽돌을 쌓고 있는 동안 옆에서 어린 소년이 시멘트를 섞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서는 여성 그룹이 새로 수리된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며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 전에 건설업에서 일했었고 나머지는 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중년 여성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건축가였는데 사무실이 폭격으로 파괴되어 이제는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재건 계획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대해서 찍고 있었어요. 지쳐 보였지만 집중하고 있었고 주변 일꾼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또 한 번 놀라면서 그들 중 몇 명과 이야기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우선 건축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수였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왜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제 질문에 지수는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니 스스로 고친다는 의미였어요. 정부 지원이나 국제적 지원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지수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약간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그리고 지원에는 많은 규칙과 지연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기술이 있고 손이 있고 서로가 있으니 왜 기다려야 하냐는 의미였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초상화를 찍으면서 그녀의 눈에 담긴 조용한 강인함을 포착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한때 건설 노동자였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젊은 남성들에게 기초도를 제대로 놓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석의 통역을 통해 노인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음식을 주고 자신의 집도 고쳐준다고요. 혼자 앉아서 도움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었죠. 오전 내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구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정오쯤 종이 울리자 모두가 멈추고 누군가의 앞마당이었던 곳에 설치된 테이블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국, 그리고 반찬들이었죠. 민석은 이것이 공동체 점심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고 함께 먹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두 그릇에 국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꾼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고 그 여성은 제 옆에 앉으며 카메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많은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계획에 없던 질문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을 조직하는지, 어떤 건물을 먼저 수리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그 대답들은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어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건 우선순위가 표시된 동네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각 주민이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목록도 있었어요. 아무도 비싼 장비를 살 필요가 없도록 도구 공유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점심 후에 민석은 저를 새로 수리된 벽에 다채로운 벽화를 그리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소개했어요. 왜 그림을 그리는지, 수리를 먼저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밝은 노란색 페인트에 붓을 담그고 있었어요. 재건은 단지 벽과 지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다시 집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작업을 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가리키며 그들에게도 단지 쉼터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오후 내내 더 많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손들의 클로즈업, 결연한 얼굴들의 초상화, 행동 중인 공동체의 와이드샷까지. 셔터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담으러 온 파괴되고 의존적인 나라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복력, 결단력,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정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일꾼들은 도구를 정리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손상되고 미완성인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일 다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담은 모든 이미지를 생각하며 카메라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동의하면서 한국인들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고난을 겪었고 재건은 종종 우리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오늘의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보낼 것으로 예상했던 슬프고 무기력한 이미지 대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담았어요. 그것은 전쟁으로부터의 회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제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진을 찍었던 나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황에 짓눌린 채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놓쳤던 걸까요? 제가 보길 기대했던 것만 보았던 걸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에게 내일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는지 물었어요. 더 기록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죠. 민석은 저를 흘끗 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이라고,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재건 중인 다른 동네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늘의 사진들을 노트북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화면으로 사진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가 찍을 계획이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보낸 이유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무언가 진짜이고 중요한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폰을 집어 민석에게 내일 유리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죠. 민석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유리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폰을 내려놓고 사진으로 돌아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대를 바꿔놓은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카메라는 그들의 강인함을 담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했어요. 재건 프로젝트를 본 지 며칠 후 다시 유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녀에 대한 무언가가 자꾸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솔직함이나 강인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오후에 저를 유리의 국수 가판대로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보다는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유리는 조리 공간을 청소하고 저녁 손님들을 위해 야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그녀의 지친 얼굴이 미소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왔다는 반가움을 표현하며 앞치마에 손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판대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중 하나에 앉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하더니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1시간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을지 묻는 민석의 눈빛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안도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도움이 됐지만 가끔은 누군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민석이 떠난 후 유리는 제게 차 한 잔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채를 썰고 소스를 준비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국수를 만들어 왔는지 묻자 유리는 평생 해왔다고 말했어요. 8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고 전쟁 전에는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이 파괴되었느냐고 묻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마 위에서 칼이 리듬을 멈추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잔해만 남았다고 부모님은 그 후 시골로 이사하셨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치셨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남았다고 말했더니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레시피가 아직 머릿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그녀의 손을 사진에 담고 있었어요. 작지만 강인했고 수년간 요리하면서 생긴 몇 개의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해 보인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유리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맑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슬퍼한다고 힘든 일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희망을 가지면 달라진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매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수년간 카메라 렌즈를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그들의 고통과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무엇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몇몇 손님들이 가판대로 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리를 이름으로 부르며 인사하고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각 사람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양념을, 저 여성에게는 야채를 추가로.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자 어쩌면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더 많이 사진에 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담을 계획이었던 슬프고 절망적인 이미지와 달리 이 사진들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배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상적인 삶이었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편집장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모습은 어디 있냐며 더 많은 고통과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며 오늘 밤까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꽉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잡지사는 저를 한국의 특정한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국제적 도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그들이 발행하고 싶은 것이었고 독자들이 보길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마음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쉬울 거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구호배포센터와 손상된 건물들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두었거든요. 그 이미지들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존재했고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전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이야기의 한 면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손님들을 대접한 후 저의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제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냐고 제가 휴대폰을 넣은 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편집장이 특정 유형의 사진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건이 아닌 이곳의 어려움만 보여주는 사진들이라고요. 유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물었어요. 즉각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편집장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2번 생각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사진들을 찍었을 겁니다. 제 일은 고통을 포착하고 잡지 독자들이 슬픔을 느끼고 자신들의 편안한 삶에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창신동을 보고 유리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녀를 지켜본 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편집장으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이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사진이 필요하고 마감이 앞당겨졌다고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평범한 거리조차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유리의 가판대에 앉아 카메라를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어요. 2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을 대접하고 있는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지쳐 보였고 그들이 옷은 단순하고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지 도움을 기다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간단한 식사와 아이들의 웃음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민석에게 내일 다시 9호 배포센터를 방문한 후 창신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며 이유를 물어도 되냐고 했어요.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만두를 더 주고 있는 유리를 바라보았어요. 양쪽 면을 모두 담아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고통과 강인함. 그것이 이곳의 진짜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떠나기 전 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작은 용기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국수라며 음식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9호 센터에 늘어선 긴 줄, 손상된 건물들, 지친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들은 함께 일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 새로 지어진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정성과 기술로 음식을 준비하는 유리의 손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단지 전쟁에서 회복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결단력과 희망으로 매일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집장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대해 믿고 있는 것에 맞는 단순한 이야기를 원했거든요. 독자들이 존경이 아닌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이미지를 원했죠. 2 무더기로 사진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이야기와 제가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책상에 앉아 2가지 모두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맴돌며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편집장을 화나게 할 수 있었고 제 경력에도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그가 요구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었죠. 유리의 말이 머릿속에 울리고 있었어요. 매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선택을 해요. 오늘 어떤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짧고 화가 난 이메일에서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며 오직 고통을 보여주는 사진만 보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 말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서울에 부드럽게 내려 거리를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의심 없이 따랐을 거예요. 일주일 전 한국은 그저 또 다른 임무, 잡지 독자들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5분 동안 슬픔을 느끼게 만들 또 다른 비참한 장소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제가 본 것을 보지 않은 척 할 수 없었고 제가 느낀 것을 느끼지 않은 척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창신동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니 유리가 제가 오고 싶은지 물어봤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의 요구, 마감일, 제 경력에 대해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제 질문에 민석은 지역사회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두가 음식을 가져오고 소식을 나누고 재건 계획을 세우는 자리라고 했어요.
유리가 제가 보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다 꾸려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오늘 밤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거였어요.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비는 그쳤고 도시는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창신동으로 가는 길에 편집장의 반응에 대해 민석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빛 속의 창신동은 달라 보였어요. 건물 사이에 걸린 등불이 동네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이었던 넓은 공간이 비워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가득한 테이블이 둘러져 있었어요. 중앙에는 작은 임시 무대를 향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즉시 우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명한 국수를 준비하는 테이블에 있었죠. 오늘 밤 그녀의 머리는 평소처럼 실용적인 포니테일이 아니라 풀어져 있었고 작업복 대신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올 줄 확신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유리에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모임은 음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등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설이 이어졌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석이 주요 내용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도움에 대한 감사, 다음 달 재건 프로젝트 계획,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한 축하 등이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건축가 지수는 그들이 만들 계획인 새로운 공동체 공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는 자신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이 마침내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연다고 발표했고 군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모든 과정 동안 카메라를 들고 그들 사이를 다니며 모든 것을 보면서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어떻게 접촉하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깨에 올려진 손, 무릎에 앉은 아이들, 젊은 팔에 의지하는 노인들. 이들은 가장 문자 그대로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끝난 후 테이블은 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옆으로 밀려났어요. 누군가 작은 스테레오를 가져와 음악이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스텝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리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무리가 노인에게 현대적인 춤 동작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유리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런 모임을 매달 하는지 묻자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이 식사를 나누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축하할 시간을 찾는다는 제 질문에 유리는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정정해주고 있었어요. 기쁨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군중들은 손을 잡고 원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꽉 쥐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가자가 아닌 관찰자여야 했으니까요. 유리가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잠시만이라도 함께하자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을 어깨에 걸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바닥은 일로 인해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민석이 원을 완성했어요. 우리 주변으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한 남자가 한국어로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각 구절 후에 함께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민석에게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번역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보다 강하다. 함께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 말들이 원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제 손에 있는 손들이 더 꽉 쥐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방문자나 사진작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눈물로 눈이 따가워지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인간의 고통을 기록하면서 너무 깊이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너지지 않고 고통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가슴을 조이고 목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날 것이 강력하고 전염성 있는 희망이었어요. 저를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결의에 빛나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가진 사람들. 세상이 자신들을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벽돌 하나, 식사 하나, 노래 하나씩 스스로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셔터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찍은 가장 중요한 사진들을 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임이 끝나갈 무렵 유리는 사진을 스크롤하며 혼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좋은 사진인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사진들이 제 안에 있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바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편집장은 이런 사진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유리는 부드럽게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화면에 빛나는 이미지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도 춤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도움이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 같다고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제 물음에 유리는 누군가는 들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익숙해진 그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그 길을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석이 호텔로 데려다주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비가 남긴 웅덩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민석은 내일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에 픽업할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찍은 사진들, 단순한 피사체 이상이 된 얼굴들에 대해 생각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항상 그 길을 찾아낸다. 비행기가 3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괜찮다면 유리의 국수 가판대에 가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맑고 밝았습니다. 짐을 다 꾸린 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꿈과 깨어남 사이 어딘가에서 밤새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집장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왜 제 전체 컬렉션을 제출하는지에 대한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구호줄과 공동체 건설자들, 손상된 건물과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들, 어려움과 기쁨이 모두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것이 한국 회복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고 있는 것. 단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고 있는 것. 이 사진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의 절반만 말할 수 없다고 적고 있었어요. 마음을 바꾸기 전에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석은 정오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유리는 바빴고 유명한 국수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줄어들자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떠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유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국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의 인쇄본이 들어 있었어요. 가판대에서 국수 그릇을 대접하는 유리의 모습, 조용한 자부심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녀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좋은 눈을 가졌다고, 표면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본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에게 돌아섰어요.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그때는 더 나은 한국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유리의 미소가 더 넓어졌고 그녀의 눈은 제가 존경하게 된 그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약속한다며 그때쯤이면 우리는 번창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래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아직 제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임무를 잃게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제 경력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 옳은 일, 진실된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을 기록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어요. 대신 희망을 담았습니다. 관찰자로 왔다가 변화된 사람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인류의 최악의 모습을 보면서 수년간 쌓아온 편견의 벽이 균열되기 시작했고 제가 존재를 잊었던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유리와 민석 그리고 창신동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에게도 저에게도요. 눈을 감으며 이미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